안녕하세요. 글로벌 종합 일간지 아시아투데이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RN서치 김미연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등에서 큰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3일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에서 보선이 이루어졌는데 법 여건이 그 정의당 후보와 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후보가 한석씩 나란히 가지게 돼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유권자들이 그 절묘한 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계속 이슈화되는 것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을 그 임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도 좀 있는데요.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와 또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에 대한 그 임명을 둘러싸고 계속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좀 있었죠. 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네. 찬성 의견이 40.5%고 반대 의견이 47%로 나왔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근 85.4%,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연령별로 보더라도 20대, 50대, 60세 이상에서는 남성층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찬반 그동안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찬반 의견이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특히 이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남, 광주, 전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 반대 의견이 다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네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비등하게 조사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찬성이 37.8%인 반면에 반대가 이제 가반이 넘는 걸로 나타났죠. 서울, 경기, 인천도 그렇게 나타났는데 어쨌든 뭐 지역별로 본다기보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에 대한 지금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를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찬반 의견이 사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의견이 좀 반영된 거라고 좀 또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70%에 가깝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된 건데요. 인사청문 보고서를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70%인데 반면에 그래도 인사청문회 보고서 없이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게 40.5%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진보 성향 측에서 찬성 의견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여부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일단 처음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지금 가장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47.6,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47.6%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이 박영선 장관 후보를 바라보는 시선이 후보로가 많이 갈린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본다면은 매우 적합하다는 의견도 28.7%이고요.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28.9%로 전혀 차이가 없는 나온 걸 보면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동안 캐릭터를 보면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워낙 여권 지금의 기존의 한국당이 여권이었을 때 상당히 반대에 앞장섰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큰 하락을 보였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박영선 장관 후보 때문에 그동안 낙마했던 장관 후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지금의 야권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본다면 박영선 장관 후보를 이대로 장관으로
앉히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연령별로 보면은 그 30, 40대, 50대는 그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좀 많고요. 또 20대와 60세 이상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사람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아주 젊은 층하고 아주 좀 연세가 많은 층하고는 그 반대하는 측이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20대에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41.3, 비적합하다는 의견이 45.4%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3.2%로 네, 유보층이 상당히 네, 많은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유보층은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찬반 의견이 비등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60세 이상에서는 반대 의견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연령 고 이제 60세 이상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한편으로 박영선 장관한테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는 50대에서 찬성 의견이 51.7% 나왔습니다. 네, 30, 40대에서 찬성 의견이 50%가 넘는 거는 이들 대다수 지금의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지지만 50대는 지금 상당히 현 정권에 대해 상당히 지금 비토하는 분위기가 많은 층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의원이 장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만히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들이 좀 실용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분류가 되다 보니까 박영선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영선 장관으로서는 역시 그 이 팽팽한 찬반의 그 여론조사를 잘 좀 나름대로 의미를 좀 파악을 해서 그 대처방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그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부적합한 의견이 46.4, 적합하다는 의견이 44.2%로 이것도 거의 비등하게 나왔다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비등하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매우 적합하다는 의견은 22.6%인 반면에 네.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은 30.1%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곡하게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90.1%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됐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만약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연령별로 보면은 역시 그 30대, 40대는 그래도 그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좀 높게 나왔어요. 네. 네. 그런 반면에 50대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42.2%거든요. 그리고 비적합한 의견이 48.7% 나왔습니다. 박영선 의원과는 달리 비적합한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도 비적합한 의견이 62%로 나왔고요. 20대에서도 부적합한 의견이 45.5% 나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 관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분의 능력 이런 거를 떠나서 이분이 그동안 보여줬던 뭐라 그럴까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보수층에서는 지금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든 인물이다. 네, 그렇죠.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만일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을 때는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앞으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은 역시 나름대로 험난한 길을 좀 걷게 될 것 같은데 국민 여론을 좀 잘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적절한 합리적인 좀 정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박영선 의원이 가지고 있던 어떤 퍼스널리티가 호불호로 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이분이 가진 어떤 그동안 보여준 행보, 정치적 행보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야권 지지층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박영선 의원을 임명을 강행했을 때는 이 호불호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다지 후폭풍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로 보이지만 김현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박영선 후보 못지않게 보다 더 강한 후폭풍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역시 또 정치권에서는 계속 관심을 끌고 있는 그 차기 정치 지도자 지지도 그것도 조사가 좀 이루어졌죠. 네. 12명 인물 중 누가 가장 적합하냐고 물어봤는데요. 네. 역시 한교안 대표가 25.8%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에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지율 상승입니다. 22.3%로 한교안 대표와 별 차이가 없는 걸 나타났거든요. 물론 3.5%포인트 한교안 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12명 중에 이 그러니까 여권 성향, 여권의 정치 지지자들이 대폭 지금 표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22.3%로 20% 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지금 지지 세력이 구축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이렇게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산불 진압에 대한 여론에서 여론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아닌가. 그러나 이런 여론이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그 한교안 대표는 약간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좀 큰 폭으로 좀 올랐고, 또 특이한 것은 그 여권 그 지지도를 보면은, 여권 인사들의 지지도를 보면은 이낙연 총리 외에는 다 조금이지만 다 좀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로 쏠림 현상이 나온 거죠. 네, 쏠림 현상이지. 그러니까 양대 축으로 지금 차기 정치 지도자가 좀 개편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한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동안은 그렇게 강한 결집력을 보이지 않던 여권 지지층들이 지금은 이제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를 이번 주부터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계속 지속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야권에서 또 특이한 것을 보면은 그 유승민 의원 지지도가 또 좀 올랐어요. 야권 지지도는 이제 조금씩 더 내려갔는데, 그 유승민 후보는 그 6.4%로 이렇게 좀 올랐는데, 그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20대에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조사에서는 10.9%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걸 나타났거든요. 결국은 20대에서 유승민 의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20대에서는 18.9%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도 10.9%라는 두 자리 숫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유승민 의원의 정책이라든가 향후에 대해서 20대들이 꾸준히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역시 그 정당 지지도요. 네. 어떤 뭐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좀 하락하는 직전 조사 대비 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줬고요. 네. 지난번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 선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6.5%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정의당 지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9.2%로 직전 조사 대비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아직까지 40%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그 지지도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민주평화도 아주 약간이지만은 조금 내려갔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정의당이 좀 뚜렷한 그 상승을 좀 네. 보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지난번 그 보선도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보선에서 이김으로써 뭔가 잠재적인 지지층들에게 기대감을 준 거죠. 그것이 이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정의당은 지지율은 향후 만일에 정의당이 10% 선을 돌파한다면 상당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더 유협적인
지지율로 지금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정의당 지지층은 상당히 잠재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하고 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정의당 지지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정체 내지 하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의당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기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것도 정의당 지지도와 관련해서 또 특이한 것은 그 연령층에서 보면 그 20대가 11.6%가 나왔고요. 그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에서 11.1%로 딱 10%가 넘었어요. 네. 좀 특이한 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 이제 그 호남 같은 경우 상당히 진보 성향이 강한 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는 그동안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알려졌지만 그동안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좀 이렇게 표를 몰아주는 이 지지세가 상당히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상당히 쏠림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분산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59.8%로 나왔거든요. 반면에 정의당 지지율은 11.1%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정의당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면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아졌겠죠, 호남에서. 그리고 20대에서도 지금 본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6%의 반면에 정의당 지지율이 11.6%란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만약 정의당에 대한 지지 기대감이 없었다면 20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의당이 잘 나가는 게 그다지 반길 요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RS서치 김미연 소장님을 모시고 지난주의 여론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